이딴 분식집 당장 치우라고 했잖습니까? 늙은 것들이 무슨 가게를 한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귓가에서 무언가 쨍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건물주의 싸늘한 목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계절을 보내며 쌓아온 동네의 추억이 녹아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건물주라는 사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떡볶이를 먹던 이자가 이제는 우리를 내쫓겠다며 저렇게 뻔뻔하게 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 며칠 전엔 우리 손맛이 그립다며 레시피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건물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잘못? 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 순간 가게 앞에 익숙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항상 조용히 와서 떡볶이를 먹고 계산도 말없이 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오늘은 선글라스를 벗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건물주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곧 제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제 남편 장석호와 함께 30년 넘게 이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게 이름은 추억분식. 특별한 이름은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에겐 익숙한 간판이었지요. 아침이면 김밥 말고 점심엔 떡볶이 볶고 저녁이면 어묵 국물 데우면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지나치는 분식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곳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저희를 동네 엄마 아빠라고 부를 정도였고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다시 찾아와 그때 그 김밥 아직도 팔아요? 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큼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전 주인은 동네 토박이셨고 우리가 장사하는 걸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땐 먼저 찾아와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떡볶이를 사주시기도 했죠. 그런 분이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건물을 팔았고 새로운 건물주는 양복 입고 나타나선 처음엔 공손한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 떡볶이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 이런 맛내는 곳 드물어요. 처음엔 저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요. 웃는 낯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사람 좋아 보였거든요. 며칠 뒤엔 대뜸 이러더군요. 이 레시피 혹시 자식들에게 전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서울 사는 제 딸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 같이 싶어 손수 적어드렸습니다. 떡볶이뿐이 아니라 김밥, 순대, 심지어 어묵 국물까지 적어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출근을 했는데 가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선 그 건물주와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더군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왜 문을 잠가놨어요? 아직 계약 기간 남았고 밀린 돈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계약?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 건물은 제 소유고 어떻게든 나가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가게 앞에서 쫓겨나기 일쑤였고 그들이 고용한 덩치 큰 사내들이 가게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분들도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우리 편을 들어줬지만 며칠 지나자 다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게 앞을 지키는 그 사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떡볶이를 먹던 한 청년 말없이 와서 먹고 말없이 계산하고 가던 그가
우리 노점을 지나치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이번엔 평소처럼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있었지만 무언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 가게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으세요? 청년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지난 몇 달간의 상처가 마음속을 휘젓고 지나갔거든요. 남편은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평소보다 꽉 조여오는 걸 느끼며 저는 겨우 입을 열었지요. 당연히 하고 싶지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인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청년은 제 대답을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곤 떡볶이는 먹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뭐지, 저 친구 뭔가 달라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댔습니다. 그 눈빛 예사롭지 않았지.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말투, 눈빛, 그리고 그 말. 계속 장사하고 싶으세요. 마치 무슨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들렸고 그 말 속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노점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몇몇 단골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할머니, 어제 못 와서 아쉬웠어요. 여기 떡볶이 없으면 우리 점심이 안 돼요. 그 말들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져선 안 된다고. 그래도 손님들이 있으니 힘을 내야 한다고요. 그러나 점심 무렵 건물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예 소리치며 노점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이봐요. 그렇게 애써도 소용없다니까. 내일이면 저 안에 다른 가게 들어올 거요.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임대료도 안 밀렸고. 그러자 건물주는 피식 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더니 말했죠. 계약서? 나한테 통하지도 않는 소리. 변호사 몇 명 데려다 해보쇼. 어차피 돈 많은 쪽이 이기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인간이야?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알아? 하지만 건물주는 남편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 몇 년이 무슨 상관이야. 이제 당신들 자리는 없어. 그만 철 좀 드시오.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겨우 말렸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라고. 싸우면 우리가 더 다친다고. 그러고 나서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저희 앞에 섰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청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정중한 말투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안으로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 노점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저는 당황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청년은 조용히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현수.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저 그때 그 아이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청년은 차를 타고 떠났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명함을 꼭 쥐며 중얼댔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맞는 건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조심스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희 노점 앞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건달 같은 사내들도 사라졌고 건물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정현수라는 청년, 아니, 이제는 검사라고 해야겠지요. 그가 말한 대로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그냥 잘못 본 거 아닐까?
이름만 같은 사람이라든가. 저도 솔직히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맴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 아이가 맞다고, 내가 떡볶이 건네주며 울던 그 얼굴, 쌀쌀맞게 외면하기엔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늦게 가게 앞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앞으로 차 2대가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람, 바로 정현수였습니다. 평소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안에 있던 건물주와 그의 부인이 다급하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신랑이 하는 장면이 보였고 문득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저거 뭔가 큰일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가게 안에서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건물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뭐라고 변명하는 모습, 부인은 손을 모으고 계속 뭐라 애원하고 있었고요. 평소처럼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도 보기 힘든 당황과 굴욕의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뒤 정현수가 가게에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뒤이어 따라 나온 건물주와 부인은 그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정현수가 돌아보며 짧게 말하더군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약 위반 조항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물주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긴장이 감돌았지요.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노점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현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고 저는 그 앞에 떡볶이를 내놓으려다가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검사님, 정말 우리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아이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왼쪽 눈에 깊게 남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흉터, 어릴 적에 본 떡볶이 한 접시를 앞에 두고 눈물 흘리던 그 아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현수는 떡볶이를 한 조각 집어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 내일이면 다시 문 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놀라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산도 하지 않고 일어나 테이블 위에 돈을 두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는 천천히 노점을 떠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그렇게 커서 다시 돌아와 줬구나.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서둘러 노점 준비를 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고 저는 김밥 재료를 다듬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어엿한 검사인 정현수가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려. 아침 8시 무렵 건물 앞에 다시 차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그 속에서 내린 사람들은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단정한 차림새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딘가 묵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차, 정현수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늘이 아니었고 법과 정의를 다진 사람의 결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현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건물주와 부인이 허둥지둥 내려와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엔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정현수와 마주 앉은 그 순간부터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30분쯤 흘렀을까요? 가게 문이 열리며 건달처럼 보이던 그 사내들이 하나둘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하고 위협적이던 그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건물주와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부인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현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장의 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오늘 오후 3시까지 도장 찍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발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건물주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연신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린 몰랐어요. 그 아이가. 하지만 정현수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분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는지가 먼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벅차오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뒤돌아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현수가 다시 노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의 앞에 떡볶이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게 문 열 수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계약서 바꾸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가게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허리를 굽혀 그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맙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 이렇게까지. 정현수는 조용히 웃더니 숟가락으로 떡볶이를 한 점 떠먹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아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노점 앞에 있던 단골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고 그날 그 공간엔 떡볶이 냄새보다 더 진한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첫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 그 자리 그대로 놓여있는 조리기구들과 접시들, 심지어 벽에 붙여두었던 작은 손님들의 낙서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때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저를 환영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두 팔을 벌리듯 고개를 들었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 서 있네. 정녕 꿈이 아닌가 싶구먼. 그날은 단골 손님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 가게 다시 여셨네요. 다행이다. 이 집 떡볶이 아니면 못 살겠다니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힘들어도 웃고 억울해도 참았던 시간들이 하나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질 무렵 정현수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정중한 발걸음이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 기억나세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왼쪽 눈가에 남은 깊은 상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많이 굶어 얼굴은 해쓱했고 낡은 옷을 입고 떡볶이 냄새만 맡으며 가게 밖을 서성이던 그 아이,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배고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김밥 한 줄과 떡볶이 한 접시를 건넸습니다. 그 아이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울기 시작했고 입에 한 입 넣고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반복하며 눈물로 떡볶이를 삼키던 그 모습,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었지요. 정현수는 그날을 조용히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기를 당한 뒤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혼자 병간호를 해야 했어요. 그때 매일 이 가게로 와서 밥을 얻어먹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눈가를 타고 흐르는 따뜻한 물줄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너였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정연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연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고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눌러왔던 상처와 아픔이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가게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울음 하나로 모든 공간이 가득 찬 듯했지요. 정연수는 고개를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이 가게는 계속 여셔야 해요. 이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구원이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북적이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의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며 가며 들르는 손님들, 떡볶이 앞에 앉아 친구처럼 수다를 떨던 아이들, 모두가 우리 가게를 다시 추억 분식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지요. 이 모든 평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큼직한 상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연수. 상자를 열자 그 안엔 따뜻한 색감의 도자기 간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억 분식 김정희 장석호의 집밥처럼 따뜻한 맛. 그리고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따뜻함을 다음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정연수. 그 글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간판을 안았습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지만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입구에 간판을 달고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이유였구먼. 그날 저녁 가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웃들. 검사님이 여기서 컸대요. 믿어지나.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떡볶이 한 그릇이 살린 거라더라.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연수는 조용히 가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지 않은 채 말없이 김밥을 집어먹던 그의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평온한 웃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불을 끄기 직전 저는 가게 문을 잠그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돌아와 줄 줄은 정말 몰랐지. 남편도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우리가 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정연수는 돌아가는 길에 잠시 가게 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이어지는 작은 의식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과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가끔씩 힘들고 지칠 때면 가게 벽에 걸린 도자기 간판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도 불 앞에 서서 한 그릇 한 줄 정성을 담아 만들어갑니다. 그 모든 시작과 끝에 정연수가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아직 살아볼 만한 곳임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